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2단원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54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어, 중간고사 때 여러분 많은 충격으로 힘들었으리라 예상합니다. 1단원에서의 다양한 수식과 몰 개념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번 2단원 원자의 세계에서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화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래 보겠습니다. 솔직히 1단원보다는 조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자와 원소기호, 그 다음에 전자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는 살짝 배웠습니다. 이걸 좀 더 심화하고 확장하는 단원이 바로 2단원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원자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변천되어 온 과정들을 배우고요. 현대에서 원자가 어떤 식으로 규명되고 있는지 원자 모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이 원자 궤도에 들어가는지를 전자 배치 규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3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분자의 구조와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원인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돌턴이라는 과학자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돌턴의 원자설이었는데 과학자들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원자가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수 있다는 것, 즉 쪼개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과학자 한 명이 아니라 과학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 명의 과학자에 의해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여러분 세 가지 알고 있죠? 네. 그 세 가지 입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는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이 발견된 순서가 전자, 그 다음에 뒤에 쭉 넘어가면은 원자핵, 원자핵에 양성자가 들어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 다음에 중성자, 이런 식으로 발견된 순서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 순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오늘 알아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전자는 누가 언제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실험을 한 사람은 교과서 56페이지 나와 있는 이 톰슨이라는 분이고요. 이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이 이렇습니다. 왜 이런 원자 모형이 밝혀졌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장치는 높은 전압을 발생시켜주는 유도 코일 장치입니다. 고전압을 걸어주면 번개 모양의 불꽃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룩스관입니다. 원통형 모양의 유리관 양쪽 끝에 두 개의 극이 있습니다. 동그란 동전 같은 것이 달려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 가는 원통형 금속이 달려있는 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또 이 유리관 안의 한쪽은 슬릿으로 되어 있고 형광물질이 발려있는 판이 있습니다. 먼저 진공 유리관인 크룩스관 양쪽 끝에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높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이때 실험 장치의 극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원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을 내는 선이 보이죠? 이 초록색 빛은 동전 모양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진공 상태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형광판의 형광물질과 반응하여 생긴 빛입니다. 얇은 슬릿을 통과하면서 가느다랗고 긴 빛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선을 음극선이라고 합니다. 이 유리관도 크룩스관입니다. 플러스 극이 유리관 아래에 있고 마이너스 극의 맞은편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습니다. 또 형광물질 앞에 십자 모양의 금속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둔 후 관의 뒷면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볼까요?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두자
그림자가 생깁니다. 즉,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놓아보겠습니다. 작은 금속판 5개가 바람개비 형태로 있는 동그란 모양의 크룩스관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바람개비의 움직이는 방향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볼 때 크룩스관의 왼쪽 극에 마이너스 극을, 오른쪽에는 플러스 극의 전기를 흐르게 하면 바람개비가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음극선이 바람개비 날개에 부딪혀 바람개비를 돌게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을 바꿔 왼쪽 극에 플러스 극의 전기를 흐르게 하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극을 흐르게 하면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전자의 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다시 빠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자석을 가져다 대자 음극선이 휘어집니다. 음극선은 전하를 띤 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의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자는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전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것,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의 존재를 최초로 밝힌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자를 전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톰슨은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원자가 아니라 이 원자 안에 음의 전하를 가지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으로써 밝혀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림자가 생겼다는 말은 빛이 직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의 흐름이 직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말은 음극선이 직진하는 전자의 직진 성질을 밝혀낸 거고요. 그다음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것은 무언가가 얘를 질량을 가진 입자가 이 바람개비를 쳐야지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게 이 음극선의 성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석을 가까이 대니까 음극선이 휘어진다는 말은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지는 전기적 성질, 즉 전하를 가진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 전하가 바로 음전하라는 걸 밝히는 것은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휘어지는 방향이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거 보니까 이 입자가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입자의 흐름일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의 56페이지 제일 처음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렇게 음극선이라는 음의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을 밝힌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인 톰슨의 원자 모형이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원자는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가 존재를 하고, 이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가 존재하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따라서 양전하도 존재해야 되는데 이 양전하는 원자를 원자를 이루는 전 공간에 걸쳐서 이렇게 퍼져 있는 전하가 바로 양전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 모양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거기에 마이너스라는 입자를 띠는 입자 이름을 전자라고 하고, 이 전자가 박혀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돌턴의 원자 모형은 아무것도 없는, 쪼갤 수 없는 원자 모형이었다면 음전하를 밝힌 사람이 톰슨이었습니다만, 이 모형도 나중에 또 수정을 하게 되죠. 수정을 하게 된데 톰슨 이후에 등장하는 과학자들이 바로 러더퍼드입니다. 근데 러더퍼드 설명하기 전에 살짝 요 밑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요 실험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실험은 뭐냐면 톰슨의 그 진공관의 음극선 실험을 조금 더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양전하, 음전하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 양극판, 음극판에 있는데 여기에 진공관이 아니라
수소기체를 채운 관을 여기다가 전기를 고전압을 걸어 주니까 아까는 음극선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관을 좀 더 길게 해서 실험을 요런 식으로 다시 해 봤더니 양극판에서 나와 가지고 즉 아이고 이렇게 할게요. 양전하에서 나와 가지고 음전하로 요렇게 향한 음극판으로 향하는 입자의 선을 또 발견을 한 거예요. 아까 왼쪽으로 가는 건 톰슨이 말한 음극선이었다면 오히려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선은 양의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양극선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한 사람은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극선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밝혀냈다? 네, 1919년에 러더퍼드가 이걸 밝혀냈어요. 이 양극선 실험이 아마 1890년대쯤에 이게 실행이 됐을 거예요. 1898년이었나?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양극선의 입자의 흐름이 바로 양성자의 흐름이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러더퍼드였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러더퍼드 나오죠. 이 러더퍼드가 바로 원자핵이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 유명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러더퍼드의 실험이 요거거든요. 자, 어떤 실험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러더퍼드의 실험의 제목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거든요. 실험의 배경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알파 입자라는 건 뭐냐면 헬륨의 원자핵이에요.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잖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이렇게 2개 있는 핵이 있는데요. 양성자 2개 있으니까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을 건데 여기에서 전자는 없고 이렇게 핵만 총알을 장전을 해가지고요. 이 총 쏘듯이 평평평 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알파 입자 방출기가 요 헬륨의 원자핵을 총알에 비유한다면 알파 입자를 그걸 쏘는 게 이 총이 바로 알파 입자 방출기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쏘는 거겠죠? 엄청난 속도로 쏘는데 이걸 얇은 금박에다가 쏘게 되면은 대부분의 금박에 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톰슨의 모형에 의하자면 금박 같은 경우 금을 왜 썼냐면요. 금은 금속 중에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 호일 얇잖아요. 그거보다 더 얇게 펼 수 있는 게 금입니다. 여러분 우황청심환 껍질이 금색이에요. 왜 금색이냐면 진짜 금이죠. 그 금이 바로 진짜 실제 금을 아주 얇게 두드려 가지고 펴면은 이렇게 원자 겨우 2-3개 정도의 층으로 얇게 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력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뿅뿅뿅 쏘게 되면은 알파 입자는 이 전자라는 것에 비해서 무게가 매우 어떤 편이다? 큰 편이에요. 큰 질량을 가진 아이를 엄청난 속도로 발사를 시키게 되면은 대부분이 전자하고 맞아도 전자는 되게 조그매. 무게도 되게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총을 뿅 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혹시나 가다가 전자랑 만났다 하더라도 전자는 질량이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랗고 질량이 매우 무거운 알파 입자의 진로를 방해할 능력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휘긴 휘더라도 아주 조금 휠 것이다라고 톰슨의 원자 모형을 예상을 한다면 입자의 경로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직진할 것이다. 휘더라도 조금밖에 안 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실험해 보니까 어떻더라? 요렇게 대부분이 통과하긴 해요. 왜냐하면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예측이란다. 그래서 알파 입자들은 대부분 금박을 통과해서 직진을 해요. 이렇게 뿅뿅뿅 다 통과하는 톰슨의 연구 결과하고 거의 제안한 원자 모형에 거의 일치하는 결과였는데 일부 알파 입자들이 휘기는 휘었어요. 그런데 휘는 게 아까 예상과는 좀 각도가 어때요? 너무나 크죠? 그 다음에 그냥 요렇게 휘는 정도가 많이
큰 것도 있고 심지어 극소수의 알파 입자들은 금속 밖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걸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러더퍼드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냐? 예상과는 다른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원자의 중심부에 대부분 통과한다는 말은 원자의 대부분은 무엇이다? 빈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매우 어떻고 작고 그 다음에 튕겨 나올 때의 속도가 매우 큰 걸로 봐서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원자의 중심에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가 만약에 1000만 개 정도를 만약에 통과시켰을 때 1000만 개 중에 한두 개만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걸로 봐서 이 튕겨 맞추어지는 이 부분이 부피가 매우 어떻다? 작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튕겨 나왔다는 말은 이 중심에 있는 이 부분이 음의 전하라면 알파 입자라는 것 자체가 무슨 전기적 성질을 가졌어요? 플러스 전하인데 플러스 전하가 이 핵이라고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죠. 맞춰 나와서 튕겨 나온 요 부분에 튕겨 나왔다는 말은 이 부분이 무슨 전하가 아니고 마이너스 전하가 아니라 무슨 전하다? 플러스 전하라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러더퍼드의 실험 결과로서 알게 된 겁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중심부에는 부피는 매우 작고 왜 작다고요? 튕겨 나온 게 매우 적으니까 그 수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왜? 튕겨 나온다는 말은 이 튕겨 나오는 이 작은 부피의 질량이 매우 어떻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튕겨 나왔다는 말은 내가 쏜 총알이 무슨 전하니까 플러스 전하니까 맞은 부분도 무슨 전하다? 플러스 전하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한된 모형이 밑에 나오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아이고. 알파 입자를 쏘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금박을 좀 확대해서 원자를 세 개의 층으로 나열해서 표현한 그런 그림인데요. 이 알파 입자가 대부분이 통과한다는 말은 대부분이 무슨 공간이다? 빈 공간이란 뜻이고 이 맞아서 튕겨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맞아서 튕겨 나오는 개수는 훨씬 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러더퍼드의 산란 실험을 통해서 본 원자 핵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요. 알파 입자를 이렇게 쏘게 되면은 대부분이 통과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요거를 줌을 해볼게요. 이렇게 줌을 해보면 대부분이 튕겨나가는데 일부는 이렇게 경로가 휘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원자의 위에 있는 단위 보이시죠? 엉스트롱이라는 단위. 대부분은 이렇게 통과하는데 원자 핵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부분에 맞은 일부의 아이들이 이렇게 경로가 많이 휘거나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오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이렇게 부피는 작고 질량은 대부분 있으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은 뭐다? 이 연노랑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공간들은 대부분 빈 공간이다라고 역으로 추정을 한 게 바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인 거죠. 네.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이렇게 양의 성질을 띤 입자가 중간에 모여 있고 전자가 아까 톰슨 모형에선 그냥 콩콩콩 박혀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톰슨의 원자 푸딩 모형이라 그러거든요.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듯이 전자가 박혀 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전자가 박혀 있다, 고정되어 있다고 표현했는데 러더퍼드는 그게 아니라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돌고 있지 않으면 이 전자가 당연히 인력에 의해서 핵에 붙어버릴 테니까, 이렇게 원자 핵에 붙어버릴 테니까 이걸 붙어버리지 않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주변을 돌고 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뭐다?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한 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 원자 모형을 우리는 행성 모형이라고도 불러요. 아까 텀스는 무슨 모형이었죠? 푸딩 모형. 러더퍼드는 행성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가 금벅을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나온 까닭은 금 원자 중심에 양전하를 띤 입자가 밀집되어 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 밀집된 양전하 부분을 원자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원자핵 주변에 마이너스 하나를 띠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행성 모형을 제안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골드슈타인이 말하는 요 양극선도 또한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흐름이라고 규명한 게 바로 러더퍼드였고요. 이후에 중성자의 발견을 예측한 것도 바로 누구다? 러더퍼드예요. 러더퍼드가 중성자를 발견한 건 아닙니다. 발견한 사람은 좀 이따 배운 체드윅입니다. 볼게요. 러더퍼드는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이지만 질량은 양성자의 4배라는 것을 근거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라서 양성자가 몇 개다? 2개예요. 그런데 질량을 실제로 재보니까 이가 핵 안에는 질량의 양성자 2개 개수보다는 좀 더 무겁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뛰지 않지만 양성자만큼 무거운 아이들이 입자가 존재하는구나 핵 안에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실험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체드윅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베릴륨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 아까 기억나죠? 헬륨 원자핵을 충돌시키니까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가 방출되는 걸 관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성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순서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순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밑에 그림 1-5에 잘 설명되어 있죠. 자, 원자핵에는 양의 성질을 띠는 입자인 무엇이 존재한다?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은 누구가 존재한다? 중성자가 있습니다. 얘네 둘의 개수를 합해서 우리는 얘네 둘을 합해서 우리는 질량수를 이루는 입자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질량수, 몸무게를 결정하는 애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자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게 질량이 작아요. 그래서 질량수를 결정하는데 전자의 개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전자는 핵에 있는 거는 쉽게 원자 바깥으로 출입하지 못하지만 전자는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출입을 근거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자핵,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원자핵 안에는 누가 들어있는지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전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잃거나 얻어져서 양이온이나 읍이온이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결합, 공유 결합을 이루는 데도 기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런지요?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원자핵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전하를 가진 건 양성자와 전자이다. 그 다음에 원자의 몸무게를 결정짓는 즉 질량수라는 걸 결정하는 건 얘네 둘밖에 안 돼요. 보시다시피 전자는 이 10의 마이너스 24승 g에 비해서 매우 적은 즉 18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해서 질량수를 결정짓는 입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교과서 58페이지 중간쯤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헬륨을 얘기해 볼게요.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거든요. 자, 헬륨에는 양성자가 몇 개 있기 때문에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거랑 연관됩니다. 자, 헬륨 원자 번호 2번이라는 말은 양성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헬륨에는요, 양성자가 2개 있으면 몸무게가 2로, 1개, 2개로 2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몸무게가 4였던 거야. 그 말은 전기적 성질을 띄지 않는 입자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입자 뭐라 그런다? 중성자인데 얘도 2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자가 2개 있으면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음의 성질을 띠는 입자 뭐라고요?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2개 그려놓으면은 헬륨의 원자를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거 첫 번째, 질량수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질량수란 누구의 몸무게다? 요 핵의 몸무게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전자는 너무 어떠니까? 가벼우니까 질량수에서 계산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도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가 얼마? 4죠. 이거를 어디다가 표현해준다? 이 4라는 숫자를 아까 말했던 여기다가 4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륨의 원자 번호는 2라는 말은 자, 원자 번호가 2라는 말은 누구 수로 결정된다? 양성자 수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같다면서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전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나 쉽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입하지 않는 양성자 수 가지고 설명을 원자 번호로 해주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전자는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누구 수? 양성자 수다. 근데 중성의 원자에서는 단 누구 수랑 같다? 전자 수와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제일 중요한 거 질량수와 원자 번호 정의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교과서 5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거 원자 번호는 무엇이다? 양성자의 개수랑 같다는 거. 단 중성의 원자에서는 중성의 원자에서는 누구 수랑도 같다? 전자 수랑도 같습니다. 근데 이온에서는 이게 달라진다는 거. 그다음 원자의 질량수는 핵 안에 있는 애기들 다 더해주면 돼요. 핵에 누구랑 누구 있어요? 양성자랑 중성자 수 더해주면 된다는 건데 다른 말로 자,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얘네 1번, 얘를 2번, 얘가 3번. 만약에 문제에서 1번하고 3번을 주어주면은 누구의 개수를 알 수 있고 2번의 개수를 알 수 있고 1번하고 2번 수를 알려주면은 3번을 알 수 있듯이 여기 표에 보시면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누구 수를 알 수 있다? 질량수도 알 수 있고요. 양성자 수가 무슨 번호지? 원자 번호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좀 다 지우고. 자, 갑시다. 표에 표시된 각 원소의 원자 번호랑 질량수를 이렇게 써보래요. 자, 원자 번호는요. 누구 수랑 같댔어? 양성자 수랑 같댔죠. 그래서 양성자 수가 2, 3, 5, 6, 9가 바로 양성자 수라면 원자 번호 각각 원소가 이렇게 2, 3, 5, 6, 9로 똑같습니다. 그냥 요게 답이에요. 근데 질량수는 어떻게 좀 된다? 질량수라는 것은 핵 안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총합을 하면 되죠. 양성자랑 중성자 수. 즉 1번과 2번을 더해주면 돼요. 즉 2 더하기 2는 얼마? 4. 3 더하기 4는 얼마? 7. 즉 얘네 핵 안에 있는 몸무게를 다 더해주면은 질량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이용하면은 우리 교과서 뒤에 있는 문제를 구하는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과서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에
2번 한번 보시면 구리 이렇게 해놓고 왼쪽 아래에 써져 있는 숫자 보이잖아요. 요 29는 바로 누구의 수예요? 이게 원자 번호잖아요. 원자 번호가 29란 말은 다른 말로 누구의 수가 29개다? 양성자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구리가 두 개 남아 있는데 하나는 63, 하나는 65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수라 그랬죠? 네, 질량수라 그랬죠. 질량수가 63인 구리가 있고 65인 구리가 있어요. 질량수가 왜 다르죠? 양성자는 둘 다 몇 개? 29개예요. 둘 다 29개인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거죠. 누가 더 많은 거야? 65짜리가 중성자 개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63짜리는 지금 중성자 수가 몇 개인 거지? 중성자 수가? 질량수가 63이고 양성자가 수가 29니까 빼면 얼마예요? 34. 그 다음에 얘는 65에서 양성자 수 빼면 얼마? 36. 이런 식으로 중성자 수 개수가 서로 다른 원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표를 이렇게 여기 답에다가 그려놨는데요. 보시다시피 둘 다 구리인데 양성자 수는 둘 다 같기 때문에 둘 다 구리라는 같은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몸무게, 질량수가 다르죠. 그래서 요런 두 사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동위원소가 무엇이냐면 같은 동, 같은 위치입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위치는 29번인 구리의 자리에 존재합니다만 몸무게가 다른 거야.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집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 교과서 59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원소라도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걸 동위원소라 그래요. 자, 교과서의 그림 1-7번을 보시면 수소의 동위원소 세 가지를 표현해 놨습니다. 양성자는 전부 다 한 개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몇 번? 1번입니다. 이렇게 1번 적혀 있죠. 1번. 이렇게 셋 다 원자 번호는 1번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중성자 개수가 0개, 1개, 2개로 다르죠. 얘네들의 몸무게가 어떨까? 서로 다를 겁니다. 원자 번호는 어떤데? 같은데. 그래서 얘네 셋들을 우리는 각각 일반적인 수소라서 얘는 그냥 수소, 얘는 좀 무거운 수소라서 뭐라 그런다? 중수소. 그 다음에 얘는 삼중수소. 왜냐면 질량수가 얼마다? 3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세 가지 수소는 양성자 수는 1로 같지만 중성자 수가 0, 1, 2인 세 종류이기 때문에 서로 동위원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는 대부분 뭐다? 요 수소예요. 지구상에서 99.98%예요. 얘네들은 존재한 중수소랑 삼중수소는 존재 비율이 매우 작고요. 심지어 삼중수소는요. 자연계에서 극미량 존재하고 핵반응계에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그 존재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소도 모두 화학 주기율표에서는 위치가 동일합니다만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던졌다고 생각해보자. 얘 셋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힘으로 던졌어. 그럼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무거운 놈이 제일 느리겠죠. 즉 무슨 성질이 달라? 물리적 성질이 다를 거야.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런데 화학적 성질은 아까 누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몸무게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였죠? 맞습니다. 전자 개수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기 때문에 여기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어떻다? 같고 물리적 성질이 약간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대부분은 원소들이 동위원소를 갖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염소가 나와 있잖아요. 염소도
양성자 수가 둘 다 17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네요. 원자번호가 17, 17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성자 개수가 하나는 18이고 하나는 20이라서 질량수가 35, 37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질량수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자연에서의 존재 비율이 하나는 75% 정도, 하나는 25% 정도예요. 그래서 얘의 평균 원자량을 구한 게 주기율 표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35짜리는 몇 프로? 75%였으니까 35 곱하기 100분의 75.76 요거랑 37짜리는 24.24%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22.24 요렇게 한 덩어리랑 더하게 되면은 평균 원자량이 얼마가 나온다? 35.5가 나오죠. 그래서 염소의 원자량 지난번에 우리 1단원에서 염소는 35.5로 계산하자라고 원자량을 주어줬던 게 바로 양성자랑 중성자가 서로 다르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누구의 수가 달라서?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그것들의 각각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계산값이 소수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량수가 35.5로 나온 거고요. 수소는 왜 원자량을 1로 계산할까 얘들아? 바로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계산해봤지만 그 존재 비율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거의 1짜리가 99.98%나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의 원자량은 1의 근사한 값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기율에서는 1.00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소 지난번에 1단원을 계산할 때 산소의 원자량, 산소 원자 번호는 8번인데 원자량 16으로 계산한 이유가 대부분은 이렇게 질량수가 16짜리인 게 존재 비율이 99.75%예요. 근데 17짜리랑 18짜리 질량수를 가진 산소도 존재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네들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각각 곱한 것을 더해보면은 15.999 이런 식으로 평균 원자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 평균 원자량 계산 방법 아시겠죠? 그럼 연습 문제 확인 4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되면 된다? 자, 여기 붕소입니다. 붕소도 원자량이 10인 게 있고 11인 게 있네요. 참고로 붕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수헬리베붕 5번이죠. 즉 질문할게요. 붕소는 선생님이 지금 말한 요 첫 번째 붕소는 자, 원자 번호가 5라는 말은 양성자가 몇 개다? 5개라는 거고요. 질량수가 10이란 말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가 10이라는 거니까 이 10짜리 질량수를 가진 붕소는 중성자가 몇 개다? 5개라는 거죠. 그러면 11짜리 질량수를 가진 애는 중성자가 몇 개다? 6개라는 거예요. 서로 무슨 관계? 동위원소 관계죠. 그런데 존재 비율이 하나는 19.9%, 하나는 80.1%예요. 그럼 붕소의 원자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10짜리 몇 프로? 19.9%. 11짜리 몇 프로? 80.1%니까 자, 10짜리 곱하기 100분의 19.9 더하기 11짜리 곱하기 100분의 80.1 이렇게 곱해준 걸 각각 더해주면은 평균 원자량이 10.8이라는 걸로 나오고요. 이거 교과서 맨 뒤에 보면은 주기율표에 계산하는 결과가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까요? 네, 교과서에 72페이지 얼른 펴보자. 72페이지의 문제 6번, 7번이 방금 배운 동위원소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원소 A, B, C, D, E, F가 임의의 원소인데요. 걔네들의 질량수와 중성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동위원소인 걸 찾아보라는 건데요. 동위원소는 누구는 같고 누구는 다른 거지? 양성자수는 같고 중성자수가 다른 게 동위원소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는 양성자수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요 밑에가 양성자수 계산할 수 있죠. 이 질량수에서 중성자수를 뭐 하면 되니까 빼면 되잖아요. 질량수는
다시 한번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겁니다. 그래서 뺀 걸 계산해 보면은 A는 2 빼기 1 하면 얼마? 1. B는 3 빼기 2 하면 얼마? 1. 즉 양성자 수가 1, 1. 그 다음에 C는요. 양성자 수가 3에서 1 빼야 되니까 2. D는요. 4에서 2 빼야 되니까 2. E는요. 6에서 3 빼면 3. F는 여기도 역시 3. 아, 얘네들하고 모두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A, B랑 C, D랑 EF는 서로 같은 원소라는 거 나오죠. 하지만 질량수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무슨 관계다? 동위원소 관계니까 A, B, C, D, EF가 각각 동위원소 관계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쉽죠? 네. 그다음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거입니다. 6번 문제는요. 브로민 원자량이 얼마예요? 원자량이다. 이게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가 35입니다. 자, 동위원소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비와 원자량을 나타낸 겁니다. 자, 중성자수하고 전자수를 비교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두 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질량수가 79, 81입니다. 중성자수, 전자수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전자수는 당연히 양성자수랑 같을 겁니다. 원자니까. 따라서 몇 개? 35개가 바로 전자수와 같을 겁니다. 중성의 원자니까요. 그런데 중성자수는 이 질량수에서 각각 35를 뺀 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중성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79에서 35 빼니까 34, 얘는 36. 이렇게 중성자수가 서로 다른 동위원소 관계고요.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는 계산식 하면 되죠. 존재 비가 A이고 1-입니다.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예요? 존재 비가 1이 되죠. 네,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79짜리가 A라는 비율로 있고 81짜리가 1-A라는 비율로 있는데 걔네들의 평균 원자량 계산하면은 요거 곱해서 더하면은 81-2A가 바로 평균 원자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게 무엇이냐면 여기 앞으로 쭉 가봅시다. 이 페이지 몇 페이지죠? 70페이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거 요까지 배웠거든요. 원자의 구조 전부 다 한 거예요.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바로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입니다. 그리고 각각 입자를 누가 발견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원자 표시하는 방법. 자, 원자가 이렇게 예를 들면 나트륨이 있다라고 하면은 11, 23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원소 기호를 중간에 쓰시고요. 11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 양성자 수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원자 번호다.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적는 수준은 뭐다? 질량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양성자 수가 아까 밑에서 1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중성자 수가 여기서는 나트륨에서는 12개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표기하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나트륨이라도 질량수가 서로 다른 나트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상대적인 존재 비율을 질량수랑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